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에 오세훈 후보가 또 부산시장 최종 후보에는 박형준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네, 이 밖에 관련 정치권 이슈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국민의힘 보궐선거 후보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오세훈 후보와 가장 2강 중에 오세훈, 나경원 후보 중에 일단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어떻게 결과를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역시 아주 강력한 인지도하고 그간의 경력을 통해서 증명된 경험치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보고요. 지지층으로 보면 중도층 성향의 분들하고 예. 주부층으로부터 좀 더 다른 후보에 비해서 많은 지지를 받았을 걸로 예. 짐작이 됩니다. 예. 그게 승리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당내에서도 그러면 그 예비 선거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좀 우세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런 영향이 이번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론조사가 한 10일 단위로 크게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 예비에서 본선으로 갈 때 했던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나왔을 거다. 저도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성 가산점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도 미치지 못했나 보군요. 10%를 받지만 예. 본인이 얻은 것의 10%이기 때문에 만약에 A 후보가 35%를 얻고 여성 후보가 30%를 얻으면 가산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35대 33이 돼서 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산점이 승리의 요인이 되려면 초박빙이 돼야 됩니다. 네네. 제가 볼 때 2% 이내 승부 정도. 근데 이번에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자, 그러면 그 상대당 입장에서는 이번 결과 어떻게 예측하셨습니까? 예, 대충 저도 예측은 했는데 네. 사실 오세훈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좀 높은 편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 소속이기 때문에 당의 조직적 지원도 받고 또 중도적 이미지도 있고 예.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오세훈 후보가 본선에도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경원 후보가 이제 인지도라는 측면뿐만이 아니고 비호감도라는 측면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또 한편으로 보면 룰 미팅에서 좀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당내 후보를 뽑을 때 보통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정당의 지지자와 무당파층까지만 하지 네. 전체 시민 전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보편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라도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네. 이건 보통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은 단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편으로 이게 정당 후보를 뽑으면서 예. 정당의 비지지자까지 뽑는다면은 여론조사와 정당 후보 선출이 뭐가 다르냐라는 비판도 하면서 좀 나경원 의원이 룰 미팅에서 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1단계를 지났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단일화가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 그 본선 경쟁에서는 그럼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이제 맞붙게 되는데 어떻게 예측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흐름대로 계속 가지 않을 거다 봅니다. 네. 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단일화 시기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 1차 시기의 한계가 우리가 말하는 후보 등록 시점 예, 예. 3월 18, 19일인데요. 네. 거기까지 계산하면 2주 정도가 되고 예. 사전 선거가 일어나는 4월 2, 3일까지로 계산한다면 한 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 그러면 사이에 인쇄도 있잖아요. 그죠? 예, 인쇄도 있죠. 투표 용지 인쇄가 3월 아마 27일인가 네네. 그때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4단계로 보는데요. 크게 예. 보면 사전 투표하고 그다음 후보 등록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보궐선거의 이슈를 장악해서 주도권을 장악해서 흥행에 성공하려면 시점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 네네. 보여지고 아마 그렇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그게 변수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단일화 방식의 문제도 꼭 여론조사로 간다고 지금 볼 수가 없거든요. 시민 경선의 방식도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TV 토론의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TV 토론의 영향력들이 있기 때문에 TV 토론을 한두 차례 해가면서 시민들께서 마음을 결정하실 거고 그다음에 네.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시간이 갈수록 한 방향으로 입장을 정돈해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형태로 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단일화 시기를 좀 미루고 싶은 거고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좀 빨리 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지금 당장 당신이 이 여론조사상에 우위가 있으니까 하자는 건데 네. 사실 선거 전략상으로 볼 때는 네. 단일화가 최대 이슈 아닙니까? 예. 이걸 최대한 늦추고 미루고 키워가는 게 전략상으로는 더 유리하죠. 조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단일화 시점이 그러면. 아마 근데 점차 수렴해 나갈 겁니다. 누구든지 지금 이 열차에서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예.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든 오세훈 후보든 룰 협상에서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네. 접점을 좁혀갈 거다 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러면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가 되고 누가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대하기가 어느 후보가 와야지 조금 더 경쟁하기가 좀 괜찮겠다 싶을까요? 글쎄요, 뭐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데 제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저도 전공자하고 전략 파트 일을 오래 했는데 제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훨씬 쉽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쟁하기에. 예, 왜냐하면은 일단 정책 토론이나 이런 부분에 약한 부분들도 있고요. 안철수 후보의 특징이 여론조사보다 현장 투표하면은 4~5% 떨어져요. 네. 역대 결과를 보면 대통령 선거 출마했을 때도 그렇고 예. 지난번에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도 여론조사는 끝까지 2등 나왔는데 결국은 3등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한편으로 보면 저는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될 가능성은 좀 많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 우리 박영준 후보가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 선거라는 것이 정권 심판론 외에 정책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전혀 그런 거를 정책 이슈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그냥 정권 심판으로 흘러가거든요. 예. 정권 심판으로 흘러가면은 똑같이 인지도 높고 흔히 이야기하는 야권 전체를 누가 잘 끌어모으느냐 플러스 알파 이런 식의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네. 전략적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저는 안철수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저는 분발을 한번 촉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서울시장 같은 큰 단위는 정당이 집권해야 돼요. 정당이 집권해야지 정당 정치가 되고 책임 정치가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보수든 진보든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정책을 진행할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지만이 그것이 많이 바뀌면은 진보로 바꿀 수 있고 보수로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잘못됐으면. 근데 정체불명의 정책을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하면은 이걸 나중에 수습하기도 힘들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정당 정치와 책임 정치 측면에서 오세훈 후보의 좀 선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공동 지방 정부 얘기도 나왔잖아요. 공동지방정부라는 것을 네. 하려고 하면요. 실제로 지금 단일화하기 전에 정책협약이라든가 최소 강령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합의돼서 할 수 있는 서울의 비전 것들을 합의하고 이런 절차로 가야 되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서울시의 야권의 판도는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게임의 재미로만 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안철수 후보입니다. 자기가 게임에 약하다고 생각할 때 지렛 때려서 금태섭 의원을 활용하고 이런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네. 예. 야권 단일화를 두고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또 저희가 앞서 이야기한 시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지금 기후를 둘러싼 기싸움이 상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 좀 어떻게 풀어가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단일화의 방식과 관련된 것도 지금 합의가 안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1년도에 민주당하고 제3지대 후보가 단일화를 할 때 시민 경선 방식으로 했거든요. 네. 예. 시민 경선에서 40%, 예, 여론조사에서 30%, 네. 시민 TV 토론에서 30%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방식을 원용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쟁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안 여론조사로 간다고 하더라도 문안상으로 경쟁력 중심으로 갈 거냐, 적합성으로 갈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철수 네. 후보는 뭐 여당 후보에 대한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 중심으로 가자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후보 간 단일화이기도 하지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단일화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 정당 소속을 명기를 하고 적합도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점상의 문제도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게 단일화를 할 때 전략적 주도권을 놓지 않는 쪽이 이기는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3주에서 4주 정도 끄다 보면 국민들에게 짜증나게 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국민들이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쪽이 더 치밀하게 관리해 가면서 국민들 정서에 맞는 행보를 해 가느냐, 어느 쪽이 더 여론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대안을 내느냐 이 예. 싸움이라고 봅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런 신경전을 두고 선거 이후에 야권 재편을 좀 염두에 둔 주도권 싸움이라는 해석이나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세요?
저기 박 대변인님하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단일화는 사실 시초에 불과합니다. 국민의당은 정당으로서 계속 대선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이나 기반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단일화를 계기로 해서 통합의 문제나 합당의 문제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단일 후보가 만약에 안철수 후보로 된다면 이 문제가 표면에 그대로 부상할 겁니다. 4번으로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거든요. 예. 이거는 제가 볼 때 야권 재편의 시작이다. 야권 재편의 개시다. 이렇게 봅니다. 야권의 어떤 이번 단일화의 과정이 야권 재편의 어떤 시작점이 될 수도 네네.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시장 후보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또 안철수 후보가 떨어진다. 그러면 야권의 지리멸렬입니다. 야권의 본거지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대선까지도 제가 봤을 때 지난 2017년처럼 야권 후보가 분열된 상황에서 치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번호는 2번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뭐 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 정도 먼 것을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저는 마인드가 좀 떨어질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끝까지 이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경선을 요구를 할 겁니다. 안철수 대표는 예. 요구를 하면서 이 당명을 빼자라고 이야기할 거고 예. 첫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100% 경쟁력 조사로 가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적합도가 아니고 예. 아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저는 야기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좀 그 전에 김종인 위원장도 계속 4번으로 나가면 필패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2번으로 하라는 거는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당으로. 그렇죠, 그게 들어오라는 가능성은 소리죠. 네. 있을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예. 안철수 대표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뭐 본인에 대한 확신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예. 사실 2번으로 하자는 것은 통계적 측면이 분명히 이게 네. 있거든요. 4번보다 통계적 측면이 있는 거고 말씀드리기로는 장기적 정치적 그 프로세스라는 과정이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이 본인이 유리한 것만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예. 그런 먼 그 시점을 보고 정치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안 응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계속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4번은 안 된다, 2번으로 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네네. 예, 어떻게 그 근데 이제 가능성을 이 보세요? 이 문제를 사실 언론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사감이 작용하는 걸로 쓴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뭐 물론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국민의힘이 지원 유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예. 다른 당 정당의 이 지도부가 예. 그 후보를 위해서 지원 유세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에 사무장 1명에 선거 사무원 49명으로 되어 있는데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민의당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자당의 후보가 나갔을 때는 당비 대여 방식으로 자금이라든가 조직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라 이런 거를 쓸 수가 있는데 예. 다른 당 후보일 경우는 그걸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안철수 후보로 된다면 안철수 후보가 혼자서 단일 후보지만 혼자서 국민의당 차원의 선거를 치러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확실한 지지 기반을 가진 정당이 움직이거나 그 지지 기반을 견인하는 세력이 필요한데 예. 국민의당이 지금 그걸 갖고 있지 못하고요. 이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실제로는 후보가 되면 입당을 하거나 합당을 하든가 하지 않으면은 단일화 효과를 선거까지 끌고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결국에는 들어올 것이다. 2번으로 갈 것이다. 예, 들어와야 된다 이 얘기죠. 예, 단일화가 된다면.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후보 얘기 좀 해볼 거예요. 지금 박영선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는 올라가면서 좀 수월하게 지나가겠다 네네네. 싶었는데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그 의원이 후보로 나오면서 의원직 사퇴까지 내걸면서 좀 끝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의원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모습이 이제 쿨하다. 네. 또 결단력이 있다. 이렇게 뭐 평가할 수도 있겠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국민의 대표 자리인데 너무 좀 쉽게 판단하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역비판도 저는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김진애 의원도 예전에 이제 2011년도에 박원순 박영선 단일화처럼 TV 토론도 하고 TV 토론을 본 사람들이 또 투표에 참여하고 예. 뭐 다양한 제안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거 사실은 좀 불편한 방식들입니다. 저는 이제 정치 제도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3S라고 합니다. 심플, 세이프티, 그다음에 심볼. 네. 이게 뭐냐면 쉽고 안전하고
간단해야지 국민 대중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민주적 절차에 다양성이 보장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네. 복잡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어떻게 표현하면은 좀 지식 수준이 되는 사람들, 엘리트적 사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또 운영하기도 안정성도 떨어집니다. 네. 제도는 다양한 것보다는 심플한 게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간단하게 우선적으로 정책 협약부터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게임이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서울시를 얼마나 잘 운영할 것인가 정책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정책 협약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간단한 여론조사 방식이라든가 왜냐하면 당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김진애 지금 나온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에게 직접 그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방식이나 일정 좀 정해라. 근데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당 쪽으로 얘기를 미루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결정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당연히 당대 당의 문제죠. 후보를 예. 공천하는 것은 정당이고요. 실패하면은 정당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이나 오거돈 시장의 유고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수없이 많은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이 공천을 했고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책임 정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단일화도 정당이 주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진애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두고 토론도 하고 이런저런 것좀 해서 정책 경쟁 좀 벌여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면 한 3월 10일 전에는 좀 끝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뭐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죠. 예. 임박해서 하게 되면요. 정책 경쟁보다는 결국은 게임으로서 자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급박해지는 그런 심리적 작동에 이렇게 휘말리게 되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서울 시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정책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봐야 되고요. 이제 김진애 의원님이 이제 도시개발 전문가이신데요. 정치라는 게 사실은 스페셜보다는 제너럴한 게 좋습니다. 예. 서울시정이라는 게 워낙 복잡 다양한 것에 다 잘해야 되는 것이죠. 예. 원만하게 다 잘해야 되는 것이 특정한 전문 분야라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내가 도시개발 전문가라서 토론에 강하다라고 이렇게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박영선 의원은 전반적으로 다 잘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보편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이렇게 단일화 방식을 좀 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야권의 화두를 굉장히 많이 가져갔었는데 지금 이제 범여권에서도 단일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김진애 후보가 의원직 사퇴를 하면서 김의겸 차순위 그 후보였던 김의겸 전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할 가능성도 생겼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좀 부적절하고 안타깝죠. 김진애 의원이 의원직 사퇴 수를 던지는 바람에 네. 사실 민주당 서울시장 그 단일화가 좀 밋밋했는데 약간의 자극을 준 셈이 됐습니다. 예. 준 셈이 됐고 어쨌든 뭐 큰 집 작은 집이지만 그냥 정책 연대 수준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존재감을 마음껏 알리겠다라는 정치인다운 자세죠. 어떻게 예. 보면 기회가 왔는데 그걸 버리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선계받는 분이 김의겸 전 대변인인데 이분은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흑석동에 부동산 상가 건물 투기로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켰고 그 당시 그걸 했을 당시가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대변인 시절이었어요. 자신의 권력을 10분 활용해서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사실상 낙마한 거 아닙니까? 불출마를 택했는데 이삭죽기 방식으로 열린 민주당의 그 비례대표로 해서 예. 뭐 자연스럽게 선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민 정서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인물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LH공사 신도시 투기 의혹, 그다음에 가덕도의 오거돈 친족들 투기 의혹이 불구진 상황에서 이것까지 이제 대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예. 예, 곤혹스러울 것 같고 저희는 뭐 부적절하다고 보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서울시장 선거나 현재의 분위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거다 저는 예.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예. 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부적절한 기억을 소환하는 그런 이슈가 거잖아요. 다시 오니까요. 예, 예. 뭐 저도 뭐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 부동산 문제라는 것이 사실은 서울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민생 분야이기 때문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수청과 관련된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인터뷰에 이어서 어제 고검 방문을 하는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까 사실 관심이 좀 모아졌었는데 역시나
강한 비판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중소청이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이 될 것이다. 이런 언급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천상천하 검찰 독존. 안하무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게요. 예. 그러면은 검찰만 대한민국에서 이 사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합니까? 기소권이 없는 경찰은 그러면은 놀고 있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18만 명이나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부패라든가 이런 사건 사고에 일을 안 합니까? 검찰만 한다는 식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거 굉장히 안하무인적인 저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 당시 정부에 검찰이 수사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권, 수사권 다 했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그때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민주화되어가는 시기에 와서 이렇게 좀 풀어지니까 저런 식의 이야기한다는 것은 검찰주의자로서의 정말 저는 그 오만한 발언이다. 예. 그리고 나머지 공직자들이라든가 우리 사회의 부패라든가 이런 것들과 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그 검찰만이 하고 있다는 엘리트적인 그런 사고를 비쳤다는 점에서 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기자의 질문에 정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행위죠. 이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획되었다고 보는데요. 예. 특정 언론사 한 언론사만 이렇게 몇 개의 지면을 할애해서 특별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당연히 기획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공직자라면요.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검찰청 쪽으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겁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검사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공식적인 보고서라든가 페이퍼로서 보고를 하고 그걸 또는 뭐 이렇게 기자들 전체에게 뿌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특정 언론에 인터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획되어 있다. 이 파장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또 뭐 대구를 가는 부분이 날짜가 언제 기획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구 가서 그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네. 지지자들이 나와서 연호를 하고 지금 이 분위기입니다. 예, 그런 분위기들. 그다음에 언론에서 이 대구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제가 대선에 출마하고 보니까 대구에 연고도 있고 완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기획된 느낌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이거는 한편으로는 본인이 지금 이 여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예측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검찰 내부를 향해 가지고 내가 중대범죄수사처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예. 저는 기획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왔고 거기에 딱 응대하는 사자성어로 응대한 것 같아요. 네. 부패 판치게 하는 판이다. 부패 완판으로 받아쳤거든요. 예. 아니 원래 이제 참외밭에서 신발끈 매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월선 원전 경제성 수사, 무슨 울산 선거 개입 수사, 조국 일가 사건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네. 이게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정폭되고 있는 시점에 사실상 검찰을 공중분해하는 그 법안을 내겠다고 하니까 검찰총장이 반발할 명분을 준 거죠. 이 집권 세력이. 예.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지금 시작된 지가 몇 달 되지도 않았습니다. 안정도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수사 공백도 생기고 국민들이 어디에다가 고소 고발장을 던져야 될지 헷갈리는 지금 뭐 공수처도 있고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도 있고 여기다 수사청 따로 만들고 공소청 만들고 뭐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끌고 사정기관은 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분을 이 집권 세력이 만들어준 겁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치적으로 키우는 데가 누굽니까? 청와대하고 민주당 지도부 아닙니까? 지금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문정권의 전략적 조율 기능, 위기 관리 기능은 저는 지금 한계가 드러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감사원장,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 반발하거나 비난받거나 해가지고 정부에 대한 사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청와대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의 행보가 예.
갈릴 거다라고 보거든요. 시점상으로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럼 지금 이번에 발언도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건 정치 행위가 아니다. 저는 아직도 당연히 할 아니라고 만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말했는데 앞으로 추후에는 그러면 정치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실소를 금치 못하는 게 네. 만약에 이분이 정치를 한다면 지금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3월 달. 예.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께서도 뭐 별의 순간 그러고 무슨 특정 순간을 언급하셨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분의 임기가 7월 24일까지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법상 대선 후보들이 예비 등록을 하는 시점이 7월 12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개시되는 시점이 7월부터 들어갑니다. 예, 예. 더 빠르게는 6월부터 들어가겠죠. 네. 그럼 이분이 정치를 하려면 정당 기반으로 정치를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시간이 3월 달 지금이 적기고 그다음에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사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좋은 명분을 지금 민주당하고 청와대에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살린다면 정치를 하겠다면 살려야 되는 거고 예. 이때 빌미를 주지 않으면 이분이 정치를 못 하는 거죠. 저는 그리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여권에 달려 있다. 청와대에 달려 있다. 이거. 그 윤석열 총장은 제가 보기엔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일정에 개의치 않아요. 왜? 정치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먹으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예. 물론 현재 징계 중이기 때문에 사표 낼 수도 없어요. 집행정지 중이지 이게 징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는 뭐 야당이 이 여당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 정권의 또 부정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비판 충분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책임 주체가 야당이 되어야지 검찰이라고 하는 공직 조직에 대해서 주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책임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가 문제를 들어볼게요. 예. 이분이 국회가 지금 법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거든요. 이거야말로 반헌법적 사고예요. 입법부가 독립적으로 정당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임명직 공직자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공직자의 태도로서도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야당도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거는 국회와 정치권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리고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기소권과 그다음에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의견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윤석열 편들 게 아니라 예. 의견을 내놓고 이걸 가지고 자기가 주체가 돼서 여당을 비판해야지 수권하겠다는 입장이 되는 거지. 여당과 그다음에 여당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직자가 싸우는 것을 즐긴다. 이거는 저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윤석열 총장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네가 맞는 말 했지만 그것은 공직자로서 할 자세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야당의 목소리로서 우리 야당이 앞장서서 싸우겠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